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민법 총칙에 대해서 8회 정도 해서요. 8강 정도죠. 8강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정리하는 것은 지금 이제 유인물 나눠드린 유인물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교재를 사용했던 그 자료 자체가요. 교재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를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교재 한 200, 300페이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그 교재도 좀 부담이 될까봐 다시 이것을 한 A4 이렇게 해서요. 한 60여 페이지 정도로 해서 다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기본서 이렇게 있는 내용을요.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을 뿐인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기본서 내용을 거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든 것이고요. 자, 핵심 이제 최종 정리 강의라고 해서 이제 최종 정리돼서 꼭 나올 만한 것들만 이렇게 쭉쭉 찝다 보면은요, 이제 빠지는 내용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그 유인물을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고요. 다만 수업은 이것을 다 하게 되면은 사실 기본서 전부를 수업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한눈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다 한다는 것은 우리 기본서를 다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요 내용들만 이제 골라서 볼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리되어 있는 이 내용들 전체적으로 이제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나가도록 하죠.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자,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데 모든 사적 생활관계에 대해서 다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우정 뭐 이런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적 생활관계 중에서 이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들, 또 법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것들. 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규범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것들, 또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이제 민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구속을 하는 거죠.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들만 이제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민법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 민법의 법원이 나오는 거죠. 민법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자, 이것이요, 민법, 자, 3페이지에 있는 거죠. 자, 민법의 법원. 자,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요,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됩니다. 우리 법 1조에서는요, 민사, 즉,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나오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즉,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따르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따른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 민법 1조는요, 법원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류. 조리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적용 순서까지 보여주고 있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해서 적용 순위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문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제정법, 성문화된 제정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문화된 제정법이 있으면 성문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법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네 번째 칸에 있는 국제법규요. 자, 국제법규도요, 우리가 체결한 조약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이것이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면 우리의 법원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국제법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습법이죠. 자,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거죠. 자, 관습법이 중요합니다. 자, 관습법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립 요건에서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법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때 관습법이 되는 거죠. 즉,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단,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이 관행이요, 당사자들끼리 있던 관행이 만약에 헌법을 위반하는 관행이라면은 이것을 법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고 정당성, 합리성이 인정됐을 때만 관습법으로 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관습법의 요건을 갖춰서 관습법이 성립됐으면은 이제 법원이 되는 거죠. 자, 법원이 됐기 때문에요. 이 법원이 됐으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어떻습니까? 이 법을 적용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필요 없이요. 주장 입증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확정한다는 거죠.
다만 이 법적 확신이라든지 또 관행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했을 때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법원 직접 적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요. 요건을 갖춰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문법과 충돌이 생겼을 때, 즉 관습법의 내용과 성문법의 충돌이 생겼을 때는 관습법은 어떻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즉 성문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효력과 관련돼서요. 관습법은 재정법, 즉 성문법의 보충적 성격만 갖는 거죠. 그래서 성문법이 없을 경우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 대등한 효력이 인정되면은 성문법을 변경하는 효력이 인정돼 버리겠죠. 그 개폐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고요. 변경적, 대등적, 개폐적 효력은 인정이 되지 않고 보충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거죠. 자, 밑에는 관습법의 효력 상실인데요. 이렇게 관습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요건이 하나라도 상실이 되면은 관습법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돼서요. 이와 관련돼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요. 과거에는요,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만 구성되는데 이것이 남녀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 즉,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헌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관습법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년이 되면 다 종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는 관습법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해서 분묘기재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명인방법. 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것과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부동산 양도도 한번 넘어가시고요. 옆에 있는 사도통행권.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로, 길이 있는데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인데 내가 계속 그 길을 다녔다고 해서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뭐 관습법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근린공원 이용권. 그러니까 우리 집 옆에 공원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 옆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일 뿐인 것이지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들었다가요. 서울시에서 그 공원을 학교로 만들었다. 학교로 되는 거예요. 내가 공원으로 이용했는데 왜 학교로 만드느냐? 나는 공원 이용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온천권이 있는데요. 이 온천권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 온천권은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요, 내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토지의 지상, 지하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흐르는요, 지하수, 이것도 토지 소유권의 일부일 뿐인 것이지, 온천권이라는 특별한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또, 미등기 매수인. 자, 물건을 샀는데요. 갑으로부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샀습니다. X 물건을. 그런데 돈을 다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다 샀지만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거든요.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어요. 돈 잔금 치르고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이 사람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등기되지 않은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에게 어떤 소유권과 유사한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을은 어떻습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소유권자가 아닌 것이고, 아직 갑 앞으로 등기가 남아있으면 갑이 소유자이지 을에게 소유권과 유사한 어떤 물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되는 판례,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는요, 우리의 법원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하면 법이 폐지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지만 어떤 대법원의 판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없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조리도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특히 관습법 그리고 국제법규도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죠. 법률관계. 민법에 의해서 사적 생활관계를 특히 이제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 법률관계는 민법에 의해서 법에서 보호되는 생활관계인 권리가 있고요. 법에 의한 구속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관계라는 것은 결국 권리 의무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한쪽에서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은 또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제 권리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요. 자, 이런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4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권리의 종류는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만 좀 보죠. 만약에 시험이 나면 한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먼저 내용상 분류해서요. 인격 공고와 관련돼서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치하여 가해자에 대한 현재 침해의 배제 또는 장래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장래 침해의 금지요. 자, 권리는요, 침해가 됐을 때 구제를 하는 겁니다. 침해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구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격권요, 명예권, 출판물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돼 버리면 한번 침해가 되면요,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구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명예권 같은 경우는요, 미리 침해가 되기 전에 미리 그 출판물의 금지, 출판을 금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는 사전 예방 지원권, 이런 것들이 인격권에 있어서는 인정된다. 인격권은 재산 같은 경우는요,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는 나중에 금전으로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격권은 한번 침해되면은 금전 배상으로는 치유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침해가 되기 전에 사전 예방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용했다는 분류로는 이제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이 있다. 그래서 지배권은 이제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청구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뭘 요구하는 권리인 것이죠. 사람이 어떤 행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런 청구권에 대한 거절권은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행위하고 전 상관없이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자, 특히 형성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형성권은요, 일방적 의사에서 행해지는 것이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한다. 물론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우리가 자세히 다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암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CF 해가지고요, 아주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자,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차임 치료, 증감 청구권, 지상권 저작권, 소멸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청구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지만 이것은 다 형성권이다라는 거. 이건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증감, 그러니까 어떤 매수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고요. 매수. 또 어떤 증감 청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멸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자, 이런 말이 있으면요, 뒤에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이것은 실질은 형성권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권리들의 주체적인 개념은 민법 총칙의 범위를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암기가 가능하시다면은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라, 이름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은 형성권이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권리의 종류를 묻는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그냥 작용상의 분류를 해서 지배, 청구, 항변, 형성, 이렇게 네 종류로 구별이 된다는 거. 종류 좀 기억하시면서 특히 형성권의 종류는 다시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이 있고, 재판상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은 형성권인 것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의 종류는. 자, 그러면 이런 권리가 있으면요, 권리는 어떻습니까? 행사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거죠. 행사를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어야 될 텐데, 자, 권리는 원래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행사를 통해서 실현되니까.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그 제한의 원리로서요, 상대방의, 그러니까 권리 행사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얼토당토않게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뢰 보호죠. 신뢰를 보호하면서 권리는 행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죠. 신의칙.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또 그 권리는요, 남용해서는 안 된다. 남용 금지.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정한 목적으로. 이것이 남용 금지죠. 그래서 두 가지의 권리 행사의 제한 원리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규정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요, 많은 판례가 존재하고 그 판례 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부터 보시면요, 이것은 그 의의에서 보시면요, 신뢰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추상적 규범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다라는 거죠.
자, 적용에 있어서는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공법이든 사법이든. 그리고 이것은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요,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의 측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를 합니다. 권리 행사를 을한테 합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신의 성실의 위반이다, 이것은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법원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권리를 남용하고 있고 신의 측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는 보호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을이 비록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너는 신의 측에 위배돼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을을 갑을 패소 판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강행 규정이고 주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화된 이제 파생 원칙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대표적인 것이 금반의 원칙에서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선행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뢰를 했는데 그와 모순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며 권리를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많은 판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많은 판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해 가지고요, 선행행위가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그 법적 효과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금반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면 판례 해가지고요, 뭐 계약 교섭 단계에서 확실하게 체결되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취득 시효 완성 후에 비록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제 와서 시효 주장을 하는 거, 시효 완성 주장하는 거, 또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하는 이유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친딸의 채권자에서 강제 경매되어 경매가 돼서 그 경락받은 사람,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철거를 주장하는 거, 또 임대인의 부탁으로 은행 직영에게 저당권을 설정받으려고 하는 은행 직원에게는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없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와서 나중에 은행이 이제 돈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보증금이 있다라고 보증만 주면 나는 못 나간다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행위, 다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무권대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이후에 이제 와서 본인을 상속하니까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추인을 거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신의칙과 관련돼서는요, 그 금반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더 중요한 것은 한계입니다. 마치 모순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기 만약에 금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결과가 오히려 그러니까 신의칙을 적용하는 경과가 신의칙을 적용했더니 오히려 신의칙 적용이요, 다른 강행법규나 사회 질서를 반하는 결과가 발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칙은 어떤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신의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되는 효과, 강행 규정을 위반해 버린다는 이제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신의칙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밑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법정들의 동의가 없음을 이로 취소합니다. 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 갑이라는 미성년자가, 이 사람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요, 그 이유에 어떻습니까? 너 취소하지 않을 거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그걸 신뢰를 하고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음날 와가지고 취소를 한다는 거죠. 취소를 한다. 자, 이랬을 때요, 선행행위가 모순되는 이 후행행위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걸 못해. 모순된 행위니까 못해라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민법 5조예요.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강행 규정이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강행 규정인데 취소를 못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민법 5조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취소하지 못 해버리니까 이 강행 규정이 위반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칙을 적용하면은 취소할 수 없지만은 원래 이 사람은 민법 5조의 강행 규정에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신의칙 적용되니까 취소할 수 없고,
그러니까 두 규정이 어떻습니까? 모순이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신의칙을 적용한 결과가 다른 강행 규정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했을 때, 다른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든지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세 번째 점을 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자,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서는요, 토지거래 허가가 없는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투기구역에서의 투기 억제를 위해서요, 투기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를 얻어서만 매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투기 억제를 위한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요,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수수로 어떻습니까?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를 했다는 거죠. 매매를 하고 나서요. 매매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매매가 토지거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순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결국 유효가 돼버리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무효가 돼야 되는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은 무효라고 한 토지거래 허가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 행위는 무효라고 한 그 강행 규정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따라서 매매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수익 보장 약정을 금지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투자선택 회사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그 위반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그 위반을 이유로 다시 또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 자, 증권거래법에서는요, 투자수익 보장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권회사의 어떤 그 재정 안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증권회사 하나 망해버리면 국민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투자수익 약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위반한 증권회사가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이것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면요, 결국 투자수익 보장 약정이 유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증권거래법을 인정한 취지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에 있는 거예요.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이제 와서요,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자, 이것은요, 생존 중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요,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권이 없거든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포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생존 시에 상속권을 포기해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 후에 다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시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신의칙과 비슷한 건 실효의 원칙이죠.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데 이제 와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또 신의칙 위반이 돼서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요, 그 요건과 관련돼서요,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계속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A가 상대방인데요. 근데 갑이 을에게 이게 권리를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장기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간 행사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겨우 이제 1년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을인데 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게 아니죠. 따라서 을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기간을 결정할 때는요, 현재의 소유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만 기간을 계산을 해야지, 기준으로만 계산해야지, 종전 소유자가 행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효과는요, 실효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본 판례는 보통 이제 근로관계 소송에서요,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했다 이러면은요, 이것은 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이 돼 가지고요, 다시 무효 확인 소송이랄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효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았다고 본 판례. 자,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요,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요, 을한테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이 사람 계속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당이득 청구를 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나가라고 한 사람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선량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또 처음부터 나가라고 했던 사람은 보호되고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되면 좀 안 되기 때문에요. 장기간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 이걸 가지고요, 실효의 원칙에서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인지청구권인데요. 자, 인지청구권은 가족법상의 권리죠. 인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요, 권리가 실효의 원칙에서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지청구권은 실효의 원칙, 즉 가족법상의 권리들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생 원칙이 사정변경 원칙이죠. 자, 사정변경 원칙에 있어서는 그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건 보죠, 요건. 자,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어야 돼요.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면은 그가 계약에 반응했었을 테니까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돼야 되고 그것이 현저한 사정이 변경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현저한 그 사정 변경이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이제 부당한 결과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서 계약 관계를 변경한다든지 해소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자, 이때 사정이라 하면요, 객관적 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주관적 사정 이런 것들은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단락은요, 사정 변경은요,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았던 사정이 변경되는 것은 그 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요, 넘기시면 이제 적용되는 판례가 있고 적용 안 되는 판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은요, 원칙적으로 그 두 번째에는 그 근보증, 계속적 보증 여기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회적 계약, 매매라든지 한 번 이행하면 끝나는 이런 계약은 적용된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시험 보는 과정에서요, 뭐 매매 계약이다라는 것이 앞에 나오면요, 무조건 이것은 사정 변경 원칙이 부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사정 변경 원칙이 인정된 예는 그 계속적 보증, 근보증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보증 해가지고요. 근보증이라는 것은 그 보증액, 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이게 근보증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은행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그러니까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보증을 근보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사의 지위를 떠났을 때는 이제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돼서 그 보증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정 변경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요,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이런 근보증, 계속적 보증만 인정되는 것이지, 거기에 그러나 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자, 보증 당시에요, 그 채무가 확정되어 있는, 특정되어 있는 확정 보증이에요. 자, 확정된 보증, 계속적 보증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로 딱 확정되는 보증. 자, 이런 보증은요, 근보증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근보증, 계속적 보증만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신의칙은요, 이렇게 권리 행사의 제한 원리로 사용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신의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신의칙이 적용되는 판례 해가지고요. 자, 실질상 보호 의무. 자, 이것은요, 어떤 의무라는 것이요. 의무라는 것이 당사자 계약에서 발생되는데 계약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상식적으로 이런 의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칙에서 당사자가 계약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의해서 그 의무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무자에게. 이 대표적인 게 실질상 보호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숙박업자 같은 경우는요, 통상의 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이거 없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자 같은 경우는요,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모텔에 하룻밤 자러 갔을 때는요, 여기 투숙할 때는 이 전체 건물이요, 모텔 주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얼른 이 사람을 대피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의무가 인정이 된다. 즉 이것은 신의식상의 보호의무라고 하는 거죠. 일반 임대차에는 인정되지 않고 숙박업자 이런 사람들만 인정되는 거죠. 또 밑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병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치료만 해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들의 휴대품, 소지품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의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밑에 보시면 신실상 고지 의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법에서 뭐 특별히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의 측에 의해서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든지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다든지 이런 사실들은요. 상식적으로 고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신실상 인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침묵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X 부동산을 만약에 10억 원으로 분양받았어요. 근데 여기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가격이 7억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요, 10억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 가기 힘드니까요. 그냥 여기서 살면서 그 차액인 3억 원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이렇게 신실상 고지 의무, 그러니까 신의 의해서 이렇게 고지 의무 같은 것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요. 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죠. 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신의 측의 그 효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측을 위반하면 이제 권리가 남용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신의 측과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강행 규정으로서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특히 이제 요건이 중요합니다. 요건. 그래서 요건이요.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 행사가 어떻습니까? 사회적 목적이 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얻고자 하는 권리 행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에 비해서 그 상대방의 어떤 침해되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거죠.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때. 자, 이런 객관적 요건이 갖춰야 되고요. 그럼 객관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권리남용이 되냐? 그런 측은 아니라는 거죠. 남의 토지에다 비싸게 건물 지어버리면 다 권리남용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다가 비싸게 건물 지어버리면 철거하는데 비용 너무, 철거해버리면 이게 50억짜리고 토지는 겨우 해야 10억이다라고 하면은 10억을 보호하기 위해서 50억짜리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남의 토지에다가 비싼 건물 지으면 다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되니까 좀 불합리한 것이죠. 따라서요,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관적 요건이요. 다시 말해서, 이 권리 행사를 통해서요, 자기한테 이득은 별로 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거 10억짜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50억짜리 지었으면 10억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손해볼 일 없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관적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죠.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 이런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단순히요, 권리 행사에서 권리 행사자가 얻은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현재 크다. 즉 객관적 요건만 갖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권리 남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주관적 요건도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요, 밑에 보시면은, 다만, 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는 합니다만은, 이 주관적 요건은 우리 판례는 어떻습니까? 필요는 하지만은, 객관적 요건이 갖춰지면은 주관적 요건이 있는 것으로 추인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라고 본 판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그 어음을요, 헐값으로 40% 쌌을 때 싸게 사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버리면요, 권리남용이 안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요, 판례는 봐가지고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때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때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라고도 하고, 때로는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요건에 의해서 추인될 수도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랄지 신성실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권리 행사의 어떤 그 법을 성문법들을요, 이렇게 성문법들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법이 이제 굉장히 경직되어 있잖아요.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구체적 정의를 이제 희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 적용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효과는요, 이제 권리 남용을 하게 되면 그 행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권리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두 번째 줄이죠.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권리 박탈도 인정이 된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박탈로서 친권 박탈 제도, 친권 상실 제도가 있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권리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랄지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이제 해당하는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있어서 특히 주관적 요건과 관련돼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는 관련 판례는 뭐 읽어보시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은 이제 남용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단지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의칙 같은 경우에는요, 신의칙이 적용될 것 같은데 적용되지 않는 것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 예외 같은 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 권리남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권리를 남용한 것처럼 보이면 이제 권리남용에 해당되니까요. 뭐 특별히 예외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보죠. 그러면 이제 권리가 발생하면 이제 행사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때로는 그 권리 행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있어서 제한될 수도 있다. 제한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제 행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이런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를 다루는데 누가 과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나오는 거죠. 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법인격이라고 하고요. 이 법인격이 있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법에서는 법인격 권리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제 자연인과 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죠. 자, 이때 자연인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생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생존이라는 것은 이제 출생에서 사망 시까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직 출생하기 전에 그 태아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태아는 아직 출생하기 전이니까 자연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때 권리 능력 관련돼서 밑에 보시면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은 없다. 그러나 곧 있으면 출생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이제 태아를 보호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있어서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이제 있다라고 봐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외적으로 보호해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해서 그 예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상습 대수삼성 유리분권, 그리고 유증 받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나 사인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태아가 계약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태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거기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서 산모가 있을 텐데, 뭐 갑이라는 산모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태아에 대해서는요, 법정 대리 제도가 없다는 거죠. 일단 태어나야 어떻습니까? 미성년자가 되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법정 대리 될 텐데, 아직 태어나기 전에 태아인 상태에서는요, 법정 대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태아는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를 통해서도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인정해봤자 별 의미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증여나 사인 증여는 인정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증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지와 관련돼서는요, 자, 인지는 태아가 어떻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태아가 인지할 수는 없죠. 즉, 부모가 태아를 대리해서 생모가 인지를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는 인지 청구를 못하고 법정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인지 청구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생부가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태아에 대해서 인지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는 인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인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태아의 법적 지위죠. 태아. 자, 태아가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법에서는요,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태아에 대해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때 태아에 대해서. 자,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요, 태아가. 그러면 이 태아인 상태, 아직 출생도 사산도 되기 전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과연 권리 능력을 갖느냐와 관련돼서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출생하기 전 이 상태에서는 과연 권리 능력을 갖느냐에 있어서 학설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태아인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 능력을 갖지 않고 태어날 때까지는 정지되어 있다가 태어나야 소급하여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것이 정지 조건설이죠. 정지 조건설이고요. 해제 조건설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
다만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된다 해서 해제 조건설이 있는 거죠. 해제 조건설. 우리 판례는 어디에 따르고 있습니까? 정지 조건설이죠.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학설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로 시험에서는 판례에 따르면 어떠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판례에 따르면 어떠하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정지 조건설로만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태아인 상태는 권리능력이 없고요. 그래서 태어나야 어떻습니까? 출생을 해야 수급해서 권리능력을 갖는 거죠. 근데 태아가 사산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계속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요. 밑에 판례만 보시면 되는 거죠. 판례는요. 반드시 출생이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권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출생. 그래서 출생이라는 말이 없으면은요, 태아인 상태에서도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사산하면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 내용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판례는요, 모체와 같이 사망해서 출생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권리능력을 논할 여지가 없는 거죠. 또 나아가서 밑에 보시면은, 불법 폐기로 인해 태아가 사산됐어요. 이러면 권리능력을 논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판례 보시면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나중에 출생을 했어요. 출생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소급해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단어가 없으면은 권리력을 못 갖는다. 이것이 바로 판례죠. 적어도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태아가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즉, 권리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자, 권리 능력을 취득하면은요, 바로 뭐 권리를 구체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권리가 변동되기 위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직접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또 법률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은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이때 법률의 규정의 대표적인 것이 소멸시효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대표적인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사적 생활관계에서는 사적 생활관계이기 때문에 사적 생활관계에서는 사적 자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구체적 권리 의무는 어떻습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법률행위는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뭡니까? 최소한 의사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능력이 없으면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죠. 법에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를 법률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능력에 대해서는요, 법에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의사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또 필요한 거죠.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법정되어 있는 동의나 대리 없이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취소할 수가 있다. 즉, 완전하게 법률행위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의사능력 밑에 있죠. 의사능력이 없으면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행위능력에 관한 내용이고, 행위능력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행위능력에 관한 내용은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죠.